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안도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반전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이언트 스텝에도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는 괜찮았고 오늘은 왜 그럴까? 현실을 인식하는 데까지 저는 시차가 좀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0.75%포인트라는 놀라운 숫자를 받아들고 나서 우리가 예상했던 데에 부합한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보니 정말 큰일 났다는 얘기구나. 이게 하루 만에 저는 실감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제 그래서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장외에서부터 폭락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 여파에 대한 인식을 좀 차갑게 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나스닥, 다우 전반적으로 보면 2에서 4% 정도 급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나스닥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유동성으로 이 꿈을 키워가는 시장이 조성되기 어렵구나 이런 현실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 인식을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얼어붙었습니다만 국제 금값은 상승한 또 흐름을 보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에 이제 좀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뭔가 비빌 언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머니무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이자율이 높아질 때 그냥 앉아서 안전하게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쪽 상품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시장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의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이 코인이라는 것이 디지털화된 숫자 혹은 기호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루나 사태일 텐데 루나 사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을 하고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서 가격 등락폭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3천만 원이 무너진 건 벌써 진작에 일어난 상황이고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그 현재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이낸스 같은 회사들 대표적인 그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코인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추운 시기를 맞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정기예적금, 그 외에 사두면 계속 올라간다라는 믿음을 그동안 꾸준히 보여줬던 금, 이 정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은 이 금값 상승,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지금 금리 인상기의 초입입니다. 미국 연준이 이야기했던 올해 중립금리의 수준, 올해 연말의 금리 수준이 대략 3.4% 이렇게 전망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금리 올리고도 1.75%니까 온 만큼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내년에도 올린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 우리가 믿을 건 뭘까?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국내 증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1년 7개월 만에 장중 2,4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역시도 5만 원대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의 코스피 흐름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네, 지금은 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증시에서 지수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의 주가 같이 가는 거죠. 코스피에서 전체 시가총액의 5분의 1을 바치고 있는 삼성의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6만 원대 아래로 밀렸습니다. 5만 9,900원에서 6만 원 초반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한국 증시를 바치고 있는 대장주 가격이 떨어지면 지수가
그대로 온전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죠. 오늘 장 초반에 그래서 2,409.72, 어제보다 1.7% 하락한 채로 코스피가 출발을 했는데 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는 건 점심시간 이후에 이 낙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예. 다만 최근에 8거래일 동안 이어졌던 그 매도세가 조금 잦아드는 게 아니냐, 어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미미한 상승폭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어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보시기는 어렵고 충격이 큰 상황에서 이제 얻어맞았으면 아프다,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어제 상황에서는 한시름 돌린 건가, 잠깐 이 시차 적응이 필요했던 그런 장인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미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정부가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동산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올리고 재산세와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감세 기조는 뭐 명확하게 밝힌 것 같죠. 해서 예.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그 투기 의혹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류가 된다면 이쪽에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와중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입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자면 예. 종부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종부세 내셔야 되는 금액에 곱해서 좀 할인해주는 할인폭이 있습니다. 이걸 종전 100%에서 60%로 조정을 한다. 즉 40%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본다고 하면 예. 잠실에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작년보다 종부세가 560만 원의 재산세는 40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예. 종부세의 경우에도 204만 원에서 56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잠실의 그 L 아파트 소유자가 10년 동안 혼자의 명의로 이걸 가지고 있었다, 1세대 1주택이다라고 한다면 2020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는 21일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네. 이 대책의 골자는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과도하다. 이게 현 정부의 지금 그 정책 방향의 골간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오겠다. 이것 역시 대선 캠페인 와중에 공언했던 내용인데 지금 올해 공급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단군일의 최대다. 굉장히 좀 낡은 수사이기는 한데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그 공급 수요로 생각을 했었던 둔촌주공이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 일정 이런 것들이 미뤄질 것으로 보니 다른 아파트들 가운데 좀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었던 곳들은 분양 물량이 바로바로 좀 나올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조정하겠다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업비를 좀 후하게 쳐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로 인정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 캡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전의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가 좀 더 반영이 될 텐데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을 좀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 한쪽이 돈을 벌고 다른 쪽은 전반적으로 손해보는 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그 집값을 지나치게 눌러놓으면 여기에서 당첨된 사람들만 이른바 분양 로또를 받게 되는데 예. 인근에 있는 시세보다 어차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상한액이 조금 올라가도 기존의 동네 집값보다는 낮을 거라는 주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좀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네요.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어디를 차등할 것이냐. 차등을 둔다는 건 누군 덜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뒷받침한다면 누굴 더 주고 누구는 이만큼 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덜 주는 업종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예.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을 보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련 제도를 시행한 1988년 그 당해년도 이외에는 단 한 시행된 적이 없다고 번도 하더라고요. 시행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산업별로 그렇다면 우리 산업에서도 덜 줘야 할 이유를 그 경영자 측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깡끼 경쟁이 되면 최저임금 제도의 그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만 현장 분위기에서 약간 변화는 감지가 됩니다. 이번에 4차 전원회의에서 3시에 시작된 회의가 11시 반에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8시간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왜 차등 적용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토의가 있었고 결국 찬반 투표를 했을 때 찬성이 11표, 반대가 16표였거든요. 종전과 비교하면 표 차이가 제법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제 기자들에게 이 결과가 전송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거 연구 용역 맡겨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뽑아보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음 회의부터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데 최저임금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죠? 글쎄요, 올해만큼 치열한 해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2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각자가 생각하는 인상률 초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했는데 늘 그렇지만 사측이 들어와 있으면 이 노조 측은 현장에서 빠져나가고 결국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공익위원들끼리 정하는 게 늘 그래왔던 보통, 반복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는 원가 부담이나 운송료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른 해보다는 좀 풍부할 것이기 때문에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측이 제시하는 초안의 간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